샬롬 삼국지 5권 7번째. 지금까지 2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또 백성이 평안한 지 오래임에 사방에서 싸움이 일고 있습니다. 또다시 다스림이 어지러움으로 바뀐 것이지요. 따라서 지금의 어지러움은 졸속하게 평정할 수 있는 것이 못됩니다. 장군께서 공명으로 하여 하늘과 땅의 일을 두루살피고 모자람을 채우게 한다 해도 마침내는 그 일을 해내지 못하고 부질없이 몸과 마음만 허비할까 두렵습니다. 장군께서는 듣지 못하셨습니까? 하늘의 뜻에 따르는 자는 편안하고 거스르는 자는 수고롭다는 옛말을. 또 운수로 정해진 것은 이치로 빼앗을 수 없고 천명이 내린 것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옛말을. 말하자면 일종의 운명론적인 체념의 권유였다. 요즘 말로 하면 역사적 허무주의라고나 할까. 유비가 그런 최주평의 말을 받았다. 선생님의 말씀은 실로 높으신 안목에서 우러난 것임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피는 한실의 핏줄을 이은 몸으로 마땅히 한실을 붙들어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어찌 천명에만 맡기고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나 운명 따위보다는 인간의 노력과 성의를 더 믿는 유비의 진취적인 태도를 잘 나타내주는 말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복고적 이상론자의 면모도 잘 드러내는 말이었다. 그가 결국 천하에 베풀려고 하는 것은 이미 무너져 내린 한의 재건이었으며 그 제도와 질서의 회복이었다. 그도 자주 백성을 내세우고 그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함께 아파하였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민중의 힘에 대한 존중보다는 치자의 자비와 관대함에서였을 뿐이었다. 아마도 뒷날의 혁명론자들이 유비에게보다는 오히려 조조에게 더 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유비의 그 같은 복고적 또는 반동적 성향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었으리라. 유비가 정색을 하고 그렇게 대답하자 최주평은 더불어 말하기가 거북해졌다. 꼭 자기의 주장을 밀고 나갈 말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끝내는 소용없을 그 일에 열을 올리고 싶지 않은 까닭이었다. 제 주평은 곧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여 얼버무렸다. 산과 들에서 이름 없이 지내는 제가 전하의 일을 어찌 함부로 논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장군께서 물으시기에 어리석은 소견을 말해 보았을 뿐입니다. 그러자 유비도 겸양으로 제 주평의 어색함을 달랬다. 세상을 보는 눈은 달라도 아직 그에게 들어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닙니다. 선생님의 말씀은 유비에게 좋은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다만 걱정인 것은 아직도 공명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저 또한 그를 보러 온 길이나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주평은 화제가 바뀐 걸 다행히로 여기며 그렇게 유비의 말을 받았다. 꿩 대신 닭이랄까. 유비는 공명을 찾을 길이 없다고 생각하자 다시 제 주평에게 호기심과 아울러 욕심이 일었다. 겉으로 내뱉는 말과는 다른 일면이 있을 것도 같아서였다. 감히 청하건대 선생께서 저희와 함께 신야로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가까이 모시며 큰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유비가 은근한 목소리로 그렇게 정했다. 그러나 최주평은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다. 저는 원래가 어리석고 한가롭게 논일기를 좋아할 뿐 공명에는 뜻을 버린 지 오래됩니다. 다음날 다시 뵙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러고는 길게 읍하여 예를 한 뒤 성큼성큼 가버렸다. 붙잡는다고 될 일이 아니라 유비도 하는 수 없이 관우 장비와 더불어 말 위에 올랐다. 장비가 말을 몰며 두털거렸다. 공명은 만나지 못하고 남대없이 저 썩은 성비를 만나 한가로운 얘기로 쓸데없이 시간만 죽여냈구나.
저 사람의 말 또한 숨어 사는 이다운 데가 있다. 가볍게 들을 말이 아니다. 유비가 그런 장비를 달랬다. 유관장 세 사람이 신야로 돌아오고 며칠 뒤였다. 유비는 사람을 융중으로 보내 공명이 집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게 했다. 오래전에 그 사람이 돌아와 알렸다. 와룡 선생께서는 이미 돌아와 계십니다. 그 말을 들은 유비는 얼른 말을 준비하라 일렀다. 유비가 서둘러 떠날 채비를 하는 걸 보고 장비가 다시 못마땅해 두털거렸다. 한낱 촌뜨기 때문에 형님께서 꼭 가셔야 할 일이 무에 있습니까? 사람을 시켜 빨리 오라고 하십시오. 유비가 그런 장비를 소리 높여 꾸짖었다. 너는 맹자께서 하신 말씀도 듣지 못했느냐? 맹자께서는 어진이를 보려 하면서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안으로 들어가려 하면서 문을 닫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셨다. 공명은 당세의 읍등가는 대연이다. 그런데도 찾아가서 보지 않고 어찌 감히 불러들일 수 있단 말이냐. 꼭 장비의 투덜거림에 화가 났다기보다는 뒷날을 위한 견제였다. 유비는 저번에 융중을 찾았을 때부터 까닭없이 못마땅해 하는 관우와 장비에게서 공명이란 미지의 인물의 어떤 경계심을 품고 있음을 느껴왔다. 갑작스런 유비의 호통에 장비가 머쓱해져 있는데 군사들이 말을 끌고 왔다. 유비는 말없이 말에 올랐다. 관우와 장비도 뒤따라 말에 올라 그런 유비를 뒤따랐다. 때는 한겨울이라 날씨가 매우 찬데 불그레한 구름이 두껍게 덮여 있었다. 거기다가 면이 가기도 전에 삭풍이 매섭게 휘몰아치고 솜덩이 같은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이내 세상은 눈에 덮여 산은 옥으로 된 화살촉 같아지고 숲은 은으로 단장한 듯 희게 변했다. 장비가 또 참지 못하고 불평스레 말했다. 날이 차고 땅이 얼면 군사를 쓰지 못합니다. 제갈량이 설령 손무자라 해도 당장은 소용이 없는데 어찌하여 무익한 사람을 찾아보려고 이렇게 먼 길을 가려 하십니까? 차라리 신야로 돌아가 이 바람과 눈이나 피하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날이 풀린 뒤에 공명을 찾아보아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바로 공명이 나의 이 같은 정성을 알아주는 것이네. 아우들은 주의를 무릅쓰는 게 싫으면 먼저 돌아가도 좋네. 유비는 꼭 장비에게라 할 것도 없이 그렇게 대답했다. 장비가 불끈해 목소리를 높였다. 죽음도 마다하지 않은 우리들인데 이까지 추위쯤 못 견디겠소. 다만 형님께서 쓸데없는 일에 몸과 마음을 수그럽게 하시는 게 걱정되어 이럽니다. 그러자 유비도 목소리를 높였다. 여러 소리 마라. 돌아가지 않으려거든 그저 따라오기만 해라. 유비가 그렇게 나오니 장비는 물론 말은 안 해도 장비와 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은 관우도 어쩌는 수 없었다. 말없이 따르는 가운데 그럭저럭 융중에 이르렀다. 와룡강을 지나 저만큼 공명의 조려가 보이는 데까지 갔을 때였다. 호련 길가 술집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유비가 말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니 먼저 이런 구절이 들려왔다. 장사 공명을 이루지 못하며 슬프다. 올해 봄을 만나지 못한 탓이네. 그대는 동해의 늙은이가 잡목숲 떠남을 보지 못했는가. 뒷날 문왕과 수레를 나란히 하며 모셨다네. 뜻이 크고 씩씩한 노래였다. 유비는 그 노래를 부르는 이 또한 예사 인물이 아닐 것 같아 그대로 멈추어 선 채 다음 노래를 기다렸다. 술집 안에서 부르는 노래는 계속되었다. 기약 없었건만 800 제우 모시고 상서로운 조짐 속에 맹진을 건넜네. 목야 한 싸움 피는 절구 공이를 띄울 만하고 매같이 솟듯 빼어난 공 무반 중의 으뜸이었네. 그대는 또 보지 못했나 고향 땅의 술주정뱅이가 풀숲에서 몸 일으킴을 길게 읍하니 망탕산의 융중궁 콧대가 높은 산이란 뜻이 융중궁일세.
왕패의 고담 사람의 귀를 놀라게 하여 몸씻기도 있고 마주 앉아 영결스런 풍모를 흠모하네. 동으로 제 나라 이른 두 성을 얻으니 천하의 어떤 사람이 그를 뒤따를 수 있겠나. 앞에 노래가 강태공을 읊은 것이라면 뒤에 노래는 한 고조 때의 역이기를 읊은 것이었다. 둘 다 초야에서 몸을 일으켜 공명으로 세상을 뒤덮은 사람들인 것으로 보아 노래를 부르는 이의 뜻을 알만했다. 그대로 지나칠 수 없다 싶어 유비가 막 그 술집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또 다른 노래가 들려왔다. 탁자를 치면서 노래하는 목소리가 조금 전의 것과는 달랐다. 우리 황제 칼 휘둘러 세상을 평정하고 왕업에 더 닦은 지 400년이 되었네. 환제 영제에 이르러 화덕스러지니 간신 적자들이 재상 자리를 차지했구나. 푸른 뱀이 용상 곁에 떨어지고 요사스런 무지개 옥담의 뜸이요. 도적대 개미처럼 무리지어 사방에 일고 간사스런 문영운 메가소트 기운차네. 답답하고 안타까울 손 우리네 심사. 시골 술집에 앉아 술로 시름을 끈다. 이 한 몸 착하게 지내니 종일토록 평안하구나. 천고에 썩지 않는 이름 어찌 바랄 것이랴. 역시 전의 노래보다 조금도 격이 낮지 않은 노래였다. 노래를 마친 두 사람이 손뼉을 치며 왁자하게 웃는 소리를 듣던 유비는 문득 생각했다. 혹시 이 둘 중에 와룡 선생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러고는 말에서 내려 술집 안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이 탁자에 의지해 술을 마시고 있는데 한 사람은 얼굴이 희고 수염을 길게 들이웠으며 다른 한 사람은 얼굴이 맑고 빼어난 중에 옛사람의 풍모가 있었다. 두 분 가운데 어떤 분이 와룡 선생이십니까? 유비가 읍하여 예를 표하고 물었다. 수염을 길게 들이우니가 대답 대신 도리어 물었다. 공은 뉘십니까? 무슨 일로 와룡을 찾으시오? 저는 유비라고 합니다. 와룡 선생을 찾아 세상을 구하고 백성들을 평안케 하는 길을 물으러 합니다. 유비가 공손하게 대답했다. 그러자 다시 수염 들이우니가 나서서 자기들을 밝혔다. 저희들은 와룡이 아니고 그 벗들일 뿐입니다. 저는 영천 땅의 석광원이고 저 사람은 연암 땅의 맹공이라 하지요. 두 사람 모두 귀에 익은 이름이라 유비가 기뻐하며 말했다. 이비는 두 분의 크신 이름을 들은 지 오래되오나 배울 길이 없더니 이제야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끌고 온 마필이 있으니 두 분께서는 함께 와룡장으로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은 가르침을 내려주시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석광원은 가볍게 거절했다. 우리는 모두 사냐에 묻혀 사는 게으르고 어리석은 무리들입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평안케 하는 일은 잘 모르오니 수고스럽게 묻지 않도록 하십시오. 차라리 얼른 말에 오르셔서 와룡이나 찾아보는 게 나으실 것입니다. 말소리는 부드러웠으나 더 졸라봤자 끝내 들어줄 것 같지 않은 데가 있었다. 이에 유비는 그들 두 사람과 작별하고 말에 올라 와룡강으로 갔다. 공명의 초려에 이른 유비는 말에서 내려 문을 두드렸다. 전에 보았던 아이가 다시 나와 살인문을 열었다. 오늘은 선생님께서 댁에 계시냐? 지금 사랑에서 책을 읽고 계십니다. 유비의 물음에 아이가 그같이 대답했다. 눈과 폭풍을 무릅쓰고 온 뒤라. 유비는 그 말이 더욱 기뻤다. 달리 더 묻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아이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중문에 이르니 현판에 큰 글씨가 한 구절 적혀 있었다. 욕심 없는 마음으로 뜻을 밝게 하고 평안하고 고요함으로 먼 데를 헤아린다. 사람으로 하여금 절로 생각에 잠겨들게 하는 글귀였다. 유비도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뜻을 새겨보았다.
그런데 갑자기 안에서 누군가가 실을 읊는 소리가 들렸다. 유비는 문괴에 기대 서서 초당 위를 살펴보았다. 한 젊은이가 화롯가에 앉아 무릎을 끼고 시를 읊고 있었다. 봉황은 전기를 날되 오동나무가 아니면 깃들이지 않고, 선비는 땅 한 모퉁이에 숨어 살지언정 주인 아닌 이를 섬기지 않는다. 스스로 밭갈기를 즐겨함이요 내 초려를 내가 사랑함이로다. 검은고와 책으로 무료함을 달래미요 다만 하늘이 정할 때가 오기를 기다릴 뿐이네. 그야말로 누운 용이 부름직한 노래였다. 유비는 그 젊은이가 틀림없이 공명이라 생각하고 노래가 끝나기를 기다려 조당으로 올라갔다. 저 유비는 오래전부터 선생을 사모하였으나 인연이 없어 배울 길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서원직이 선생을 청구하기에 감히 이곳을 찾아왔습니다만 뵙지 못하고 돌아간 적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 다시 모진 바람과 눈을 무릅쓰고 이렇게 왔다가 선생의 거룩한 모습을 뵙게 되니 실로 이보다 더한 다행이 없겠습니다. 예를 마친 유비가 공손하게 말했다. 그러자 그 젊은이가 황망히 일어나 답례하며 말했다. 장군은 유해주가 아니십니까? 제 형님을 만나러 오신 것 같습니다만. 그 말에 유비는 놀라고 의아스러워 물었다. 그렇다면 선생도 와룡 선생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예, 저는 와룡의 아우대는 제갈균입니다. 저희는 본실 삼형제로 맏형 제갈근은 지금 강동 손권의 막빈이 되어 있고 찾고 계시는 와룡은 제 둘째 형이 됩니다. 그 말에 유비는 맥이 쭉 빠지는 듯했다. 잠깐 망연해 있다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와룡 선생은 지금 집에 계시지 않습니까? 어제 제 주평과 언약한 대로 밖에 놀러 나가셨습니다. 어디로 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까? 어떤 때는 배를 띄워 강이나 호수에 노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도사를 찾아 산속으로 드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벗을 찾아 시골 마을로 가시기도 하고 더러는 산속굴에서 검은고와 바둑을 즐기실 때도 있지요. 실로 그 오고 감을 어림잡을 수 없으니 지금 계신 곳은 더욱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갈균의 그 같은 말을 듣자 유비는 절로 단식이 나왔다. 유비의 연분이 어찌 이다지도 얇고 얇단 말인가. 두 번씩이나 찾아왔어도 대연을 뵙고 가지 못하는구나. 그 같은 단식에 제갈균도 안 됐던지 공순이 권했다. 잠시 앉으시지요. 차라도 다려 내오겠습니다. 그때도 장비가 나서서 심통을 부렸다. 차는 무슨 차요? 형님, 와룡 선생이란 이가 없다면 이만 말해 오르십시오. 아니다.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 한마디도 듣지 않고 갈 수 있겠느냐. 유비가 그런 장비를 점잖게 달래놓고 제갈균에게 물었다. 듣기로 형님 되시는 와룡 선생은 육도 삼략에 헌할 뿐만 아니라 매일 병서를 읽으신다 하였습니다.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갈균이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곁에 있던 장비가 다시 볼멘 소리를 했다. 다른 사람에게 물어봤자 무슨 소용이요. 바람과 눈이 더 심해지니 빨리 돌아가시는 게 좋겠소. 닥쳐라. 유비가 드디어 큰 소리로 장비를 꾸짖었다. 제갈균이 난감한지 장비를 거들었다. 형님께서 계시지 않으니 감히 오래 머무시라고 정하여도 못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지요. 형님께서 돌아오시는 대로 장군의 방문에 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감히 선생께서 오시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이비가 며칠 뒤에 다시 이리로 오겠습니다. 다만 종이에 붓을 빌려주시면 글 한 통을 써서 두고 갈 것이니 형님께 전해드리도록 해주십시오. 그걸로 유비의 간곡한 마음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비가 펄쩍 뛰며 제갈군의 말을 받은 뒤 종이와 붓을 정해 썼다.
비는 오랫동안 선생의 높은 이름을 사모해 왔습니다. 그러나 두 번에 걸쳐 찾아봐도 만나 찾아와도 만나 뵙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가게 되니 쓸쓸한 마음 비할 데가 없습니다. 비는 부끄럽게도 한실의 후예로 외람되이 분에 넘친 이름과 벼슬을 얻고 있으나 돌아보면 조정은 아래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으며 기강은 꺾이고 무너져 내린 채입니다. 영웅들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악한 무리가 임금을 속이니 이 비의 마음과 간담이 아울러 찢어지는 듯합니다. 비록 널리 세상을 구하고자 하는 정성이 있다 하되 실제로는 아무런 경륜의 방책이 없어 그저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바라건대 선생께서는 창생을 생각하는 너그러움과 나라를 향한 충의로 저 여망 강태공의 큰 재주와 또한 저 자방 장량의 큰 책략을 벼시어 비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만 되면 천하를 위해서는 물론 사직을 위해서도 그보다 더 큰 다행이 없겠습니다. 먼저 글로 이렇게 제 뜻을 펴 보이거니와 특히 조난을 절하며 뵙는 일은 다음날 목욕 재개하고 다시 찾아와 뵙는 날로 미루겠습니다. 머리 숙여 간절히 바라건대 이 뜻을 거듭 살펴주십시오. 유비는 제갈군이 내준 문방사우로 그렇게 쓴 다음 제갈균에게 남긴 뒤 그곳을 나왔다. 유비의 정성에 감동했던지 제갈균은 문 밖까지 바래다 주며 두 번, 세 번 유비에게 은근한 정을 표한 뒤 작별했다. 그런데 유비가 막 말에 올라 떠나려 할 때였다. 그들을 맞던 아이놈이 문득 울타리 밖을 보고 손을 흔들며 소리쳤다. 노 선생님께서 오십니다. 유비가 놀라 아이가 손짓하는 것을 보니 작은 다리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나귀를 타고 오는 중이었다. 머리에는 따뜻해 배에는 모자를 쓰고 몸에는 여우 가죽옷을 걸쳤는데 그 뒤에는 푸른 옷을 입은 아이 하나가 호로병을 든 채 따르고 있었다. 하얀 눈 속에 나타난 그 모습에는 세상 사람 같지 않은 초연함이 엿보였다. 거기다가 느릿느릿 오는 나귀 등에서 노래 한 가락을 읊조리는데 그 뜻이 또한 얕고 속되지 않았다. 하룻밤 높새바람 차가운데 먹구름 말리에 두터워라. 하늘 가득 눈발 어지럽더니 강과 산 모두 옛모습 바꾸네. 고개 들어 아득히 하늘 보니 옥룡이 어울려 싸우는 듯 부서진 비늘 자옥히 날아 잠깐새 천지를 다 덮었네. 나귀 타고 작은 개울 건너며 매화 시들까 홀로 단식하네. 이 사람이 참으로 와룡 선생이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든 유비는 얼른 말에서 내려 예를 한 뒤 말했다. 견디기 쉽지 않은 추위에 선생께서는 어디를 다녀오시는 길입니까? 유비가 수하들과 더불어 기다린 지 오래됩니다. 그러자 그 사람도 황망히 나귀에서 내려 답례했다. 가까이에서 보니 와룡 선생이라고 여기기에는 너무 나이가 들어 보였다. 제갈균이 뒤따라오다가 일러주었다. 이분은 저희 와룡 형님이 아니십니다. 형님의 빙장 되시는 황승헌 어른이십니다. 그 말에 유비는 자신이 사람을 잘못 본 게 슬며 부끄러웠으나 황승헌을 보고 둘러대듯 말했다. 조금 전에 들은 구절이 실로 뜻이 높고도 절묘했습니다. 이 늙은이는 사위집을 드나들다가 사위가 즐겨 읊는 양보음을 통해 쉽구나 알게 되었지요. 방금도 마침 작은 다리를 건너다 보니 울타리에 매화가 지길래 그 감흥을 읊어본 것입니다. 귀한 분이 듣게 될 줄은 조금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황승헌이 겸손하게 대답했다. 그러나 실은즉 유비의 마음이 가장 쏠리는 것은 제갈 공명의 자취였다. 혹 사위님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유비는 행여 하는 바람으로 궁금한 것부터 앞뒤 없이 물었다. 황승헌이 알 수 없다는 듯한 얼굴로 대답했다. 모릅니다. 이 늙은이도 사위를 보기 위해서 왔지요.
그 말에 유비는 한가닥 기대마저 버리고 황승원에게 작별의 말을 건넨 뒤 말에 올랐다. 돌아오는 길은 찾아 나설 때보다 훨씬 고달팠다. 찬바람은 더욱 거세지고 눈발도 심해졌다.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서는 길이라 그런지 와룡강이 멀어 갈수록 유비는 몸과 마음이 한 가지로 고단하고 울적했다. 아마도 그 하루의 일은 흔히 삼고초려라고 불리는 고사의 백미를 이루는 부분일 것이다. 연희를 지은 이가 제갈량의 교우 관계, 형제며 인척들을 교묘하게 끌어내어 극적으로 구성할 것일 테지만, 그리고 제갈량이 먼저 유비를 찾아갔다는 기록이 몇 군데 남아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유비가 3번 제갈량을 찾은 사실만은 거의 확실하다. 그리고 거기서 유비 특유의 대인 투자 방식은 그 어느 때보다 잘 드러난다. 조조가 정확한 상벌과 능력에 따른 훈작에 의해 부리는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두려움을 아울러 느끼게 했던 것에 비해 유비는 끈끈한 인정과 몽롱한 충의에 호소하여 아랫사람들로부터 혈연에 버금가는 애정과 오랜 법 같은 믿음을 획득하고 있다. 2번이나 와룡강을 찾았으나 끝내 제갈량을 만나지 못한 유비가 주저 속에 세월을 보내는 사이 어느새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유비는 점치기에게 물어 길리를 잡은 뒤 사흘이나 목욕제계로 정성을 들이고 다시 와룡강으로 공명을 찾아 떠났다. 관우와 장비는 유비가 다시 공명을 찾아 나서려 한다는 말을 듣자 은근히 부하가 일었다. 그들이 보기에는 당모가지 하나 비틀 힘이 없는 시골 선비를 3번씩이나 찾아 나서는 유비도 유비려니와 비록 유표의 객장으로 와 있다고는 해도 한 고을의 실력자인 유비가 2번이나 찾아온 줄 뻔히 알면서 답례로 한 번도 올 줄 모르는 제갈량이 더욱 괘씸했다. 이에 점자는 관공도 더 참지 못하고 유비에게 한마디 했다. 형님께서는 이미 2번이나 그를 만나러 가셨으니 그 예가 오히려 지나친 데가 있습니다. 생각건대 제갈량은 실제로 학식보다 헛된 이름이 더 높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히 형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일부러 피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형님께서는 어찌 그 같은 인물에 이토록 심하게 반해 계십니까? 보통 때 같으면 귀담아 들을 관공의 말이었으나 유비는 무겁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 일만은 네 알 바 아니라는 듯한 태도였다. 그렇지 않다. 지난날 제 나라의 황공은 동곽이 사는 한낮 야인을 만나는데도 5번이나 찾아갔다가 겨우 1번을 만났다고 한다. 하물며 나는 세상에 드문 어진이를 만나려 하는데 겨우 2번이 어찌 지나칠 수 있겠느냐. 이번에 가서 또 못 만나더라도 다음에 다시 몇 번이고 더 찾을 작정이다. 그건 큰 형님이 들리시오. 한낱 촌사람에 지나지 않는데 어찌 세상에 드문 어진이라 하겠소. 이번에는 큰 형님께서 몸소 가실 필요가 없소. 사람을 보내 불러보고 그자가 안 온다면 내가 가서 꽁꽁 묶어 끌고 오겠소. 장비도 곁에 있다 분에 못 이긴 듯 관공을 거들고 나섰다. 장비가 거칠게 나오자 유비가 짐짓 소리를 높여 꾸짖었다. 너희들은 모두 주나라의 문왕이 강자아를 찾아 본 일을 듣지도 못했느냐. 문왕은 그토록 어진이를 높게 섬겼거늘 너는 어찌 이리도 무례하단 말이냐. 이번에 가기 싫으면 너는 오지 말아라. 나는 운장만 데리고 갈 테다. 유비가 그렇게까지 나오자 장비도 기세가 수그러들었다. 금세 풀이 죽은 목소리로 우물거렸다. 이왕 2분 형님께서 가신다면 어찌 이 아우만 뒤떨어져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유비는 한 번 더 장비에게 다짐받기를 잊지 않았다. 네가 만약 함께 가려면 그곳에서 결코 얘를 잊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장비가 그 다짐에 마지못해 고개를 주워거리자 비로소 함께 갈 것을 허락했다.
세 사람은 봄 기운이 완연한 들과 산을 지나 융중으로 향했다. 제갈량의 초려가 아직 반리나 남은 곳에 이르렀을 무렵이었다. 유비는 두 아우의 못마땅한 심사를 억누르려 함인지 짐짓 전보다 얘를 더 무겁게 하여 그곳에서부터 말에서 내려 걷기 시작했다. 유비가 말에서 내려 걸으니 관공과 장비도 어찌하는 수가 없어 말에서 내렸다. 세 사람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가다가 곧 저만치서 마주오는 제갈균과 만났다. 유비는 황망히 제갈균에게 예를 표한 뒤 물었다. 형님께서는 집에 계십니까? 어제 저녁에 겨우 돌아오셨습니다. 오늘은 장군께서 형님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갈균이 그같이 반가운 대답을 했다. 그러나 그 대답 한마디로 그뿐 더는 말을 붙여볼 틈도 주지 않고 성큼성큼 제 갈 길로 가버렸다. 오늘은 다행히 선생을 만나보게 되었구나. 유비는 그런 제갈균의 태도에 아랑곳 없이 공명을 만나게 된 것만 기뻐했으나 장비는 달랐다. 고슴도치 같은 수염을 빳빳하게 세우며 우르렁거렸다. 저자가 무례하기 짝이 없소. 얼른 우리를 재영에게 인도하지 않고 일부러 내빼다니 이게 어디 대먹은 짓이요. 저 사람에게 무슨 바쁜 일이 있겠지. 어찌 그런 일을 억지로 시키겠나. 유비가 그런 장비를 다시 욱박 질렀다. 그럭저럭 초려 앞에 이른 세 사람이 문을 두드리자 이번에도 그 아이놈이 나와 맞았다. 어린 신성 같은 너를 또 수그럽게 하는구나. 유비가 선생을 뵈러 왔다고 아뢰어다오. 유비가 그 아이에게 부드럽게 정했다. 아이가 유비를 빤히 쳐다보며 대답했다. 오늘은 스승님께서 집에 계시기는 합니다만 지금 조당에서 낮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말하는 품이 깨워서는 안 된다는 두였다. 듣기에 따라서는 불쾌할 수도 있겠으나 유비는 그렇게라도 집에 있다는 게 다행이라는 듯 얼른 아이의 말을 받았다. 그래, 그렇다면 알리지 말아라. 선생을 깨워서는 아니 된다. 그러고는 관공과 장비를 문 곁에 나란히 세워둔 채 조심조심 걸어 안으로 들어갔다. 초당에 이르러 보니 공명은 궤석에 반드시 누워 자고 있었다. 그 모습을 살피던 유비는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모습이었기 때문이었다. 지난 날을 되새기기 시작한 지 오래잖아. 유비는 그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냈다. 두어 해 전 슬며시 사람들 틈에 묻혀왔다가 형주의 힘을 일시에 두 배로 키울 비책을 일러준 그 젊은이였다. 아, 내가 품 안에 날아든 봉황을 알아보지 못했구나. 눈이 있어도 대연을 알아보지 못했으니 장님과 다를 게 무엇이겠는가. 그래 놓고도 지난 한 해 숨은 현사를 찾는다고 떠벌리고 다녔으니 유비는 자책과 더불어 심한 부끄러움에 빠졌다. 비록 먼 길을 찾아온 것이 3번이나 과연 공명이 그를 맞아줄지 몰라 감히 깨우기가 겁이 날 정도였다. 사람의 일은 정성이다. 오직 정성을 다하는 것만이 그를 얻어낼 수 있는 길이다. 유비는 그런 마음으로 뱃돌 아래 두 손을 마주 잡고 서서 공명이 깨나기를 기다렸다. 보는 이에 따라서는 눈보라 속에 두 번째로 찾았던 때가 오히려 몹당할 만큼 극진한 정성이었다. 그렇게 반나절이 지났으나 공명은 좀처럼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문께에 서 있던 관공과 장비는 오래 기다려도 안에서 아무런 기척이 들지 않자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가만히 들어가 살피니 공명은 초당 높이 잠들어 있고 유비는 뱃돌 아래 시렵해 있는 게 보였다. 그 광경을 본 장비는 크게 성이 났다. 유비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분을 참지 못해 시끈거리며 관운장을 부추겼다. 와륜 선생인지 뭔지 그
오만한 꼬락선이 좀 보구려. 우리 큰 형님께서는 대돌 아래 시립해서 계시는데 저는 초당 위에 높이 누워 잠을 핑계로 일어나지도 않으니 될 말이오. 이놈의 집구석에 불을 확 싸질러 버립시다. 제 것이 그래도 일어나지 않고 배기는지 보고 싶소. 말만이 아니었다. 장비는 정말로 무슨 일을 저지를 듯 옷소매를 걷어붙였다. 자네는 떠나올 때 형님께 한 다짐을 벌써 잊었는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 형님께서 저렇게 하고 계신 데는 다 뜻이 있을 것이네. 그러나 장비는 계속 불퉁거리니 자연 문께가 소란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유비가 그 소리를 들었는지 문께로 와서 두 아우에게 조용히 일렀다. 왜 이리 소란스러우냐? 너희들은 문 밖으로 나가 조용히 기다리도록 해라. 그리고 다시 초당 쪽을 보니 공명이 문득 몸을 뒤집더니 벽계로 돌아 누웠다. 장비의 험한 기세에 눌렀던지 아이가 그런 공명에게 유비가 찾아온 일을 알리려 했다. 유비가 그 아이를 말렸다. 그대로 두어라. 깨워서는 아니 된다. 그 아이도 유비가 그렇게 말하자 못 이긴 채 움직이지 않았다. 유비는 다시 대돌 아래로 가서 두 손을 모으고 시립해 섰다. 다시 한 시진 2시간쯤 되었을까? 비로소 공명은 잠에서 깨어났다. 그러나 몸을 일으키지 않고 낭낭하게 시한수부부터 울펐다. 큰 꿈을 누가 먼저 깨닫는가? 나만 스스로 평생을 알 뿐이네. 초당의 봄잠이 넉넉한데 창밖의 해가 너무 길구나. 그런 다음 공명은 아직도 누운 채 아이를 불러 물었다. 밖에 속세에 손님이 와 있는 게 아니냐? 아마도 장비의 소란 때문에 번잡스런 낙꿈이라도 꾼 것 같았다. 아이가 얼른 대답했다. 유항수께서 대돌 아래 서서 기다리신 지 오래됩니다. 그제서야 공명이 벌떡 몸을 일으키며 가볍게 꾸짖었다. 왜 일찍 알리지 않았느냐? 우선 유황수께 옷 갈아입고 나올 때까지만 기다리시라고 일러라. 공명은 아이에게 그렇게 말하고 얼른 후당으로 들어갔다. 후당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으면서 공명은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유비, 그대는 기어이 수고는 많고 얻을 것은 적은 그대의 꿈속으로 나를 끌어들이고 마는구나. 이제 나는 저 항우에게 전명이 없는 줄 알면서도 그를 따라 나선 저 범증의 어리석음을 탓할 수 없게 되었소. 지난 겨울 내내 그대와 그대가 내 앞에 펼치려는 달갑잖은 명운을 피하느라 그토록 애썼건만 이렇게 되고 보니 결국 그대를 따라 나서지 않을 수 없구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는 만남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 같은 설렘도 없지 않았다. 공명은 반시각쯤 지나 온매 무쇠를 가다듬고 관을 반드시 한 뒤에야 유비를 맞아들였다. 유비가 그런 공명을 보니 이 사람이 바로 한 해 전 진중에서 만난 적이 있던 그 서생인가 싶을 정도로 새로운 모습이었다. 키는 8자쯤으로 훤칠했고 얼굴은 관욱같이 흰데 머리에는 윤건을 쓰고 몸에는 학창의 깃털로 짠 듯 흰옷을 걸치고 있었다.